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머리 위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머리 위요? 하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조금 더 높이요. 한 400km 상공쯤. 그 완벽한 진공 상태의 궤도를 돌고 있는 작은 인공위성 안을 상상해 보자는 거죠. 아, 거기엔 우주 비행사도 없고 거대한 생명유지 장치도 없는 그런 공간이죠? 맞아요. 오직 그 기계 팔, 그러니까 로봇 팔이랑 자동화된 반응기만이 엄청 고요하게, 하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 결정을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오프닝 씬이 아니거든요. 이미 현실에서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주 생생한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우주 제조 산업의 기술적 실증과 경제적 가치 사슬에 관한 심층 분석 보고서 덤입니다. 네, 오늘 자료 정말 방대하고 흥미롭더라고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거대한 팩트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우주가 더 이상 우리가 로켓 쏘아서 깃발 딱 꽂고 돌아오는 그런 미지의 탐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인류의 새로운 생산기지, 그러니까 거대한 첨단 공장으로 완전히 변모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체 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서 우주에서 물건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찾는 거겠죠. 그렇죠. 지구라는 이 편안하고 넓은 땅을 놔두고 왜 굳이 우주로 가는지, 그리고 저 멀리 궤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당신의 일상,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뒤흔들지 알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는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류 산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싹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이요? 엄청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지상에서 해왔던 모든 제조 공정들 있잖아요. 네,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청동기를 주조하던 시절부터 지금 최첨단 반도체를 깎아내는 현재까지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던 못하던 지구라는 행성의 룰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지구의 룰이라면 물리법칙 같은 거요? 맞습니다. 아주 무겁고 가혹한 물리적 제약, 바로 중력과 대기라는 룰이죠. 중력과 대기. 사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숨쉬고 발 딛고 사니까 제약이라고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예전 우주 탐사 과정에서는 이 중력이나 진공 같은 것들이 무조건 극복해야 할 치명적인 장애물이었거든요. 그렇죠. 무중력에서 우주인들 뼈 약해진다고 막 운동하고 진공이니까 우주복 입어야 하고 엄청 고생하잖아요. 네. 미세중력, 초고진공, 극저온 이런 극한의 조건들이 사람에겐 지옥이지만 지금 첨단 제조업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우주가 무료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조 환경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입니다. 와, 무료로 제공되는 혁신적인 제조 조건이라 이거 진짜 완전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위기에서 완벽한 기회로 바뀐 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중력이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물리적인 이점을 주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 기초 파트 읽으면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아주 기가 막힌 그 익숙한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봤거든요. 오, 기대되는데요. 어떤 비유인가요? 우리가 샐러드 먹을 때 샐러드 드레싱 뿌리잖아요. 네, 오일이랑 발사믹 식초 섞인 거요. 맞아요. 그 병을 먹기 전에 엄청 강하게 막 흔들잖아요. 그렇죠. 층이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흔든 직후에는 완벽하게 섞인 것 같은데 그거 테이블 위에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밀도 차리 때문에 결국 무거운 식초는 아래로 쫙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은 위로 동동 뜹니다. 네, 금방 다시 층이 나뉘어 보이죠. 지구에 있는 공장에서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쇳물을 녹여서 합금을 만들거나 화학물질을 섞을 때 이 침강 현상 때문에 분자 수준에서는 완벽한 혼합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 맞죠? 와, 아주 정확하고 직관적인 비유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현상을 유체역학에서는 부력에 의한 대류, 그리고 침강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대류와 침강,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거 뜨는 거. 네, 지상에서는 아무리 비싸고 정밀한 교반기를 쓰고 최첨단 통제실을 가동해도 그 9.8%제곱으로 땡기는 지구의 중력을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력 스위치를 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미세한 끌어당김 때문에 다 녹은 소재 내부에서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층분리나 결함이 생겨버립니다. 겉보기엔 섞인 것 같아도
분자 단위에선 드레싱처럼 층이져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주 궤도로 올라가서 미세 중력 환경이 되면 이 중력 유도 현상이 마법처럼 싹 사라집니다. 무거운 게 가라앉을 일도 없고 가벼운 게 뜰 일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오직 물질의 분자가 스스로 쫙 퍼져나가는 확산 현상. 딱 이것만 남게 되거든요. 아, 확산 현상이요? 네, 오로지 이 확산에 의해서만 혼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물질들끼리 섞어도 분자 수준에서 완벽하게 균일한 합금이나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건을 떨어뜨려도 안 깨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분자 구조 배열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본질적인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컨테이너리스 공정이라는 단어도 엄청 눈에 띄더라고요. 우주에서는 액체를 담을 그릇 자체가 필요 없다고요? 네, 지상에서는 쇳물이나 산성 화학용액 같은 걸 담으려면 무조건 도가니 같은 튼튼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당연하죠. 안 그러면 바닥으로 줄줄 다 쏟아지니까요. 그런데 고온 상태에서 그 용기랑 내용물이 딱 닿아 있으면 필연적으로 용기 벽면에서 아주 미세한 불순물이 쇳물로 섞여 들어갑니다. 아, 열 때문에 그릇 성분이 녹아 나오는 거군요. 네, 자요. 게다가 벽면을 타고 불균일하게 냉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표면 장력만 작용하거든요. 표면 장력만 작용한다면 물방울 동그랗게 맺히듯이요? 네, 액체를 그냥 허공에 딱 띄워 넣으면 스스로 완벽한 구형, 동그란 모양을 유지합니다. 와, 쇳물이 공중에서 동그랗게 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경이롭네요. 네, 그릇 없이 공중에 띄운 그 상태 그대로 레이저를 쏴서 가공하고 식힐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불순물이 들어올 벽 자체가 아예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불순물 유입 경로를 원천 차단해서 궁극의 초고순도 소재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진짜 마법 같은 환경이네요.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는 건 알겠는데 아까 초고진공 상태도 언급하셨잖아요. 네, 진공도 엄청난 이점이죠. 이 진공의 가치를 자료에서 엄청 높게 평가하던데 솔직히 좀 딴지 하나 걸어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반도체 공장 클릴룸이나 지상에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도 진공 펌프 왱왱 돌려서 진공 챔버 잘만 만들지 않습니까? 아, 지상에서도 진공실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굳이 그 진공 하나 어쩌고 우주까지 로켓 타고 갈 필요가 있나요? 이게 반도체나 신소재 공정에 필요한 진공은 그냥 진공이 아니라 초고 진공 상태거든요. 초고 진공이요?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토르 이하의 엄청난 극한 환경인데 이걸 지상에서 거대한 공장 규모로 구현하고 계속 유지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전력비랑 유지보수 비용이 깨집니다. 아, 조금이라도 공기 새어 들어오면 펌프 계속 돌려야 되니까요? 네, 아주 미세한 누출만 있어도 그날 공정은 다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구 적에도 에리오 환경은 어떻습니까? 거긴 뭐 그냥 문 열면 진공 아닌가요? 맞아요. 대기 중에 삼소나 질소 분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진공이 무한대로 쫙 펼쳐져 있죠. 와, 무한대 진공? 영국의 스페이스포즈 같은 기업이 바로 이 점에 주목한 겁니다. 스페이스포지요. 자료에서 봤어요. 네, 이들은 지상에서는 산소랑 만나면 바로 산화돼서 다루기 엄청 까다로운 질화갈륨 같은 차세대 반도체 결정을 만들거든요. 아, 질화갈륨. 요즘 충전기에도 많이 쓰이는 그 반도체요? 네, 우주의 천연 진공을 이용하니까 지상보다 수천 배 깨끗하게 반도체 결정을 성장시키는 공정을 이미 실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천문학적인 전기세 내면서 펌프 돌려야 할 인프라를 우주에서는 그냥 캡슐 밸브만 딱 열면 공짜로 얻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밸브만 열면 완벽한 진공이 무한 공급되는 거죠. 이건 확실히 제조업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게임 체인저가 맞네요. 우주 환경이 그야말로 궁극의 치트키라는 원리는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네, 원리는 아주 훌륭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필연적으로 가장 민감한 비용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돈 얘기가 빠질 수 없죠. 로켓 한 번 쏘는 비용이 얼만데 궤도까지 배송비 내고 쏘아 올린 다음에 물건 만들어서 다시 지구로 캡슐 떨어뜨리는 회수 비용까지 이거 다 감수하려면 진짜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지닌 물건이어야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주 제조 산업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허들이자 핵심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대체 저 궤도에서 뭘 만들어야 그 무시무시한 수지타산이 맞는 건가요? 1kg당 수천 날러씩 하는 우주 운송비를 감당하려면 진짜 무게랑 부피 대비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극도로 높은 이른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어야만 합니다. 킬러 앱. 네, 휴대폰에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탈탈 털어보는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요. 이미 그 까다로운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품목들이 실험 단계를 훌쩍 넘어 양산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야, 양산 준비요. 자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목한 그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이름이 지불란 광섬이었죠. 네, 지불런 ZBLAN 광섬입니다. 제가 진짜 데이터 보고 제 눈에 의심했던 부분이요. 이 소재가 지금 전 세계 바다 밑에 깔려있는 그 실리카 광 케이블보다 빛의 손실률이 무려 10배에서 100배나 낮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차이죠. 아니 대체 우주에서 유리를 뽑아내면 유리 속에서 무슨 조화가 일어나길래 이런 극단적인 성능 향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런 불 속의 특수 유리를 만들 때 제일 골칫거리가 바로 냉각 과정입니다. 냉각이요? 유리를 식히는 과정이요? 네, 뜨거운 유리가 식으면서 중력 때문에 내부에서 아주 미세한 대류가 일어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드레싱 섞일 때처럼요. 아, 굳어가는 와중에도 안에서 무거운 게 가라앉으려고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리 질감 안에 아주 미세한 결정들이 우둘투둘하게 생겨버립니다. 유리가 투명해야 하는데 불순물 같은 결정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신용 빛, 그러니까 레이저가 이 유리를 쫙 통과할 때 이 미세 결정들이랑 탕탕 부딪히면서 산란이 일어납니다. 빛이 깎여나가고 신호가 약해지는 거군요. 아,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 생기는 거군요. 그런데 미세중력 상태에서는 대류 현상이 없잖아요. 가라앉을 게 없으니까요. 네, 유리가 식으면서도 결정 결함이 아예 형성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리 내부가 완벽하게 균일한 무결점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죠. 결함이 없으니까 빛이 방해물 하나 없이 그냥 쭉 직진만 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에서 뽑아낸 지불란 케이블은 무려 2,000km를 연결해도요. 2,000km요? 네, 지상 케이블이 단 10km 구간에서 잃어버리는 신호 손실량이랑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10km 대 2,000km? 파급력이 진짜 미쳤네요. 엄청나죠? 현재 대륙이랑 대륙 있는 해저 케이블 깔 때 신호가 약해지니까 수십 킬로미터마다 엄청 비싼 광 증폭기를 달아야 하거든요. 심해 바닥에다가 그 기계를 달아야 하니까 공사비도 장난 아니겠어요? 맞아요. 거기 들어가는 전력비,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인데 우주선 지불란이 상용화되면 이 비싼 증폭기 없이도 태평양을 한 번에 횡단하는 케이블을 쫙 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전 세계 데이터 전송하는 지연 시간, 그 레이턴시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줄어들겠네요? 네, 통신 인프라의 경제성이 뿌리째 재편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이후 우주 제조 시장에서 단일 품목으로만 무려 14.8% 점유율을 차지할 핵심 제품으로 꼽히는 겁니다. 0.1초 지연 시간 때문에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글로벌 알고리즘 트레이딩 회사나 클라우드 기업들이라면 뭐 케이블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든 당장 지갑 열고 줄 서겠는데요. 그렇죠. 돈이 되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 심장을 뛰게 했던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지불란 다음으로 이 자료가 엄청나게 무게를 싣고 있는 곳이 제약 분야,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이었어요. 네, 제약 분야야말로 우주 제조에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습니다. 아니, 우리 인체, 생명을 좌우하는 약물이나 심장 같은 장기를 우주에서 찍어낸다니 이건 통신 케이블보다 훨씬 더 피부에 확 와닿거든요. 그렇죠. 제약은 가벼우면서도 부가가치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니까요. 원리는 아까 설명해드린 그 확산 현상이랑 똑같습니다. 아까 분자가 알아서 퍼진다는 그거요? 네, 미세 중력에서는 단백질 분자들이 중력이나 침강의 방해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들끼리 아주 질서정연하고 촘촘하게 딱딱 결합해서 아주 거대하고 완벽한 구조의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촘촘하게 결합한다? 그 세계적인 제약사 머크가 국제우주정거장, 즉 ISS에서 실험했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완벽한 증명 사례죠. 머크가 우주에서 키트루다 성분의 입자 크기를 지상에서 만들 때보다 훨씬 더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쑥쑥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입자가 균일해졌다는 게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약효가 막 2배, 3배 세지는 건가요? 약효 자체가 세진다기보다는 약물의 점도랑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습니다. 점도랑 투여 방식이요? 네, 지상에서 만든 키트루다를 약효를 높이려고 고농도로 꽉꽉 뭉쳐서 만들면 끈적끈적한 점도가 너무 높아지거든요.
아, 끈적해지면 주사기로 밀어넣기가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맥 주사로 천천히 맞아야만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요. 항암 치료받는 분들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 성장시킨 아주 균일한 결정 구조를 쓰면 고농도를 유지하면서도 약물이 끈적거리는 점도를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묽은데 약효는 진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굳이 병원 침대에 몇 시간씩 누워서 링거 꽂고 있을 필요 없이 그냥 당뇨병 환자들처럼 집에서 자기 피부 아래 살짝 찌르는 간단한 피하 주사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이거는 단순한 약효 개선 수준이 아니라 항암 치료받는 환자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의료 시스템의 복잡한 물류 구조나 비용까지 근본적으로 아껴주는 거고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 파트, 이 데이터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제가 이 원리를 자료 보면서 혼자 이렇게 비유를 해봤거든요. 아, 이번에도 비유 기대되는데요. 우리가 지상에서 세포를 한 층 한 층 쌓아서 인공 심장이나 간 같은 말랑말랑한 연조직을 프린팅한다고 쳐봐요. 네, 프린터 노즐로 세포를 짜내는 거죠. 근데 그 세포들이 거의 젤리처럼 부드러울 텐데 중력 때문에 무트로 푹 퍼지고 흘러내리지 않게 뼈대 역할을 하는 지지체라는 걸 꼭 써야 한다면서요. 스캐폴드라고 부르죠. 필수적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그 풀이나 접착제도 없이 카드로 층층이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자꾸 와르르 무너져서 임시로 나무젓가락 같은 걸 억지로 괴어넣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와, 진짜 탁월한 비유입니다. 카드집에 젓가락 그어놓기. 맞죠? 네,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 젓가락, 그러니까 인공 지지체가 나중에 인체에 이식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장기가 본래 해야 할 기능을 막아버리는 심각한 부작용의 원인이 되거든요. 젓가락을 못 빼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네요. 그래서 그 지지체 없이 아주 순수한 자기세포로만 장기 형태를 유지해서 굳히는 게 수십 년간의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은 둥둥 떠다니는 무중력이니까 카드로 집을 짓다가 젓가락 안 받쳐도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허공에서 그 카드집 형태를 그대로 딱 유지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중력의 간섭이 전혀 없으니까 젤리 같은 세포들이 지지체 없이도 자기들끼리 막 뭉쳐서 3차원 입체 구조를 스스로 형성하고 굳을 때까지 모양을 딱 유지합니다. 와, 젓가락 없이 순수 세포로만 짓는 거네요? 실제로 미국의 레드와이어라는 기업은 ISS에 있는 바이오 프린터 장비를 써서 인간 문up에 있는 반월판 경고를 지지체 단 1g도 없이 순수하게 인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릎 연고를요? 네, 복잡한 모세혈관망이 얽혀있는 인공 심장이나 간 같은 초고도화된 장기를 우주에서 척척 찍어내서 지구에 있는 환자 가슴에 딱 이식하는 시대. 그 기술적 타당성이 이미 실증이 끝난 겁니다. 야, 진짜 인류 수명이 훅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주에서 만든 걸 굳이 지구로 가져오는 거 말고 아예 우주에서 쓸 물건을 우주에서 직접 조립해서 띄워버리는 궤도상 조립 기술 ISAN 파급력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궤도상 조립이요? 우주를 위한 우주 제조, 그 스페이스 포 스페이스 모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들의 설계 방식이 이 기술 때문에 완전히 180도 바뀐다고 나와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현재 우리가 지구에서 수백억 들여서 인공위성을 만들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우주 공간의 가혹함이 아니거든요. 우주가 안 가혹하면 언제가 제일 가혹한데요? 딱 로켓 엔진 점화하고 발사해서 대기권 뚫고 나가는 그 마의 10분입니다. 아, 발사할 때 진동이 엄청나긴 하겠네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진동이랑 음향 충격, 쥐어짜는 G포스를 견뎌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성의 뼈대나 안테나를 실제 우주에서 필요한 강도보다 훨씬 무겁고 쓸데없이 두껍고 튼튼하게 설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는 가벼워도 되는데 그 10분 버티려고 엄청 무겁게 쇠를 덧댄다는 거네요. 엄청난 낭비 아닌가요? 네, 아주 심각한 페이로드 낭비죠. 무게가 곧 돈이니까요. 아, 그래서 궤도상 조립이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무거운 완성품 대신에 가벼운 3D 프린터 원료랑 핵심 부품만 로켓에 딱 싣고 올라가는 겁니다. 재료만 가져가서 우주 궤도에 도착한 다음에 로봇팔이 거기서 안테나도 쪽쪽 뽑아내고 거대한 태양광 패널도 촥촥 조립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로켓 발사할 때 진동을 견딜 필요가 아예 없으니까 뼈대를 얇고 가볍게 만들어도 우주에서는 안 부서지겠네요.
그렇죠. 튼튼할 필요가 없죠. 발사 환경을 견딜 필요가 없으니 구조롤의 무게를 무려 10%에서 12% 이상 극적으로 쫙 다이어트할 수 있습니다. 와, 10% 다이어트. 나중에 거대한 우주망원경이나 진짜 집채만한 태양광 발전소를 궤도에 건설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기술인 거죠. 듣다 보니까 뭐 우주가 그냥 단순한 실험실이 아니라 돈이 쏟아지는 거대한 기회의 공장이라는 건 이제 뭐 일말의 의심도 없네요. 네, 경제적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제가 약간의 현실적인 의구심, 아니,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한번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방금까지 말씀하신 머크의 암 치료제나 레드와이어의 장기 프린팅, 다 정말 훌륭하고 멋진데요. 이 실험들이 전부 다 ISS, 즉 국제우주정거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ISS에서 실험했죠? 근데 ISS는 근본적으로 우주비행사들이 잠자고 밥 먹고 거주하는 집이자 연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규모 양산 공장을 돌리려면 막 수천 도의 열을 뿜어내는 용광로도 돌려야 하고 암치료제 만들려면 독성이 강한 화학 용매도 막 써야 할 텐데 인간이 당장 옆에서 숨 쉬고 자는데 그런 위험천만한 공정을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와, 진짜 아주 예리하게 핵심 모순을 찔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바로 현재 우주제조 생태계가 꽉 막혀있던 병목 현상의 본질이었습니다. 병목 현상이요? ISS에서는 무조건 인간 우주비행사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 챔버, 맹독성 물질의 사용이 아주 극도로 깐깐하게 제한되거든요. 사람 죽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 진정한 의미의 대량 생산 공장이 될 수는 없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래가지고 언제 양산해요? 그래서 이 한계를 완벽하게 박살내기 위해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바로 바르다 스페이스 같은 자율형 무인 궤도 공장입니다. 무인 공장이요? 그러니까 아예 인간 비행사는 싹 빼고 로봇이랑 센서만으로 돌아가는 깡통 캡슐을 우주로 띄운다는 건가요? 깡통이라뇨. 최첨단 자동화 캡슐이죠. 사람이 안 딴다는 건요. 생명 유지에 들어가는 그 무거운 산소 탱크, 물, 식량 이런 어마어마한 무게와 비용을 싹 다 덜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동시에 우주선 안에서 어떤 유독물질을 섞든 용광로를 수천 도로 끓이든 인간의 안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하죠. 터지든 말든 기계만 상하는 거니까요. 네, 놀랍게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2024년 2월에 바르다 스페이스는 이미 궤도상에서 인간 비행사의 개입 단 한 번도 없이 로봇 자동화 시스템만으로 에이즈 치료제인 리토나비르 결종을 대량으로 생산해냈습니다. 와, 2024년이면 벌써 실증이 끝난 거네요. 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그 다음입니다. 우주에서 다 만든 약물을 대기권으로 떨어뜨려서 회수해야 하잖아요. 캡슐이 불타면서 떨어질 텐데요. 맞아요. 대기권 재진입 시에 날씬하는 마하 25의 엄청난 속도, 그리고 수천 도의 마찰열, 뼈가 으스러지는 지포스를 다 견뎌내야 하거든요. 약물이 안 망가지나요? 바르다 스페이스가 그걸 해냈습니다. 내부에 그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약물 결정이 단 한 톨도 손상되지 않은 완벽한 상태로 캡슐을 미국 유타주 사막에 사뿐히 낙하시켜 회수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겁니다. 대기권의 그 불지옥 속에서 미세한 약물을 지켜냈다는 건 진짜 엔지니어링의 승리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ISS라는 그 비좁은 실험실의 탯줄을 딱 끊어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된 궤도 양산 공장이 역사적으로 탄생한 순간이었죠. 야, 듣다 보니까 진짜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더 큰 그림이랑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과연 이 산업이 언제쯤 실험을 넘어서 폭발적인 양산체제로, 그러니까 돈 버는 시대로 넘어갈지 그 티핑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언젠데요? 우주 제조의 가장 거대한 진입장벽이었던 1kg당 발사 비용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재사용 발사체 덕분에 이미 극적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 펠컨 9 썼다가 다시 역추진해서 착륙시키는 그거요? 네. 그런데 스페이스X의 차세대 거대한 로켓인 스타쉽이 완전히 상용화되는 2028년경이 되면요. 1kg을 저궤도로 쏘아 올리는 비용이 $500 미만으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kg에 $500? 우체국 국제소포보다 조금 비싼 수준이네요. 맞아요. 발사 비용이 원가 이하로 확 떨어지는 바로 이 2028년경 시점이 진정한 대량 양산 비즈니스가 폭발하는 기점입니다. 물류비가 싸지니까 마진이 폭발하겠군요. 맥킨지의 분석을 인용하자면
발사 비용이 지금보다 70% 정도 더 감소할 경우에 우주 경제 생태계에서는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추가 가치가 창출될 거라고 합니다. 130조 원이요? 야, 그 1,000억 달러라는 거대한 돈다발파이가 저 궤도 위에 동동 떠 있는데 전 세계 강대국들이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난리가 났죠. 우주 공간 자체가 이제 막 막대한 번이 쏟아지는 노다지 제조 인프라로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먼저 궤도의 노른자유를 선점하고 이 생태계를 장악하느냐, 국가 간의 거대한 지정학적 눈치 싸움, 영토 경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치열합니다. 현재 이 우주 경제 레이스의 글로벌 지형도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현재 양대 패권국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죠? 미국은 철저하게 민간 주도의 확장 전략을 펴니다. 나사의 인스파이어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정부는 핵심 기술이랑 초기 자본만 툭 던져주고 빠집니다. 아, 멍석만 깔아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르다 스페이스나 상업용 우주정거장을 아예 새로 짓고 있는 엑시엄 스페이스 같은 민간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치고받고 뛰어놀려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게 만드는 거죠. 철저한 시장 논리네요. 반대로 중국은요. 중국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철저한 국가 주도형입니다. 아, 역시. 자기들의 거대한 지상 국가 인프라를 통째로 궤도에 복사해서 올려놓으려는 기세예요. 무려 13,000개 규모의 거대한 고왕 위성 군집을 국영기업을 통해 마구잡이로 쏘아 올리면서 마치 무력 시위하듯이 우주 인프라를 무식하게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13,000기요. 하늘을 그냥 뒤덮어버리겠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진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제가 딱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이 거대한 강대국들의 살벌한 별들의 전쟁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쯤 눈치 보고 서 있을까요? 우리도 나름 제조업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걸 우주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생각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24년 5월에 드디어 한국 우주항공청 카사가 출범했잖아요. 아, 카사 뉴스에서 많이 봤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강력하고 꼼꼼한 지상 제조 경쟁력을 우주 궤도로 쫙 이식하기 위한 삼각 클러스터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삼각 클러스터라면 삼각형 모양으로 세 개의 핵심 거점을 기능적으로 분리해서 서로 연결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유기적인 구조죠. 사천이랑 진주 쪽은 어떤 역할을 하죠? 첫 번째 축인 경남 사천과 진주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즉 카이를 중심으로 위성을 공장처럼 대량으로 제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궤도상 조립, 그 ISAM을 실증하는 산업의 제조 허브입니다. 아, 뚝딱뚝딱 물건을 만드는 공장 역할이군요. 그럼 두 번째 축은요? 두 번째 축은 전남 고흥입니다. 고흥이면 나로우주센터 있는 곳이잖아요. 네, 이렇게 공장에서 만든 위성을 우리가 원할 때 눈치 안 보고 즉각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민간 우주 발사장, 즉 궤도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발사장 인프라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 대전 유성은 항오연과 카이스트를 필두로 차세대 우주 제조의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젊고 똑똑한 인재를 계속 공급하는 R&D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죠. 야, 대전에서 연구하고 사천에서 만들고 고흥에서 쏜다. 진짜 연구부터 제조, 발사까지 아주 완벽한 분업화, 밸류체인이네요. 네, 그림이 아주 좋죠. 게다가 제가 보고서를 꼼꼼히 보니까 국가 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의 결합 시너지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하나와 카이의 결합입니다. 하나와 카이오. 우주 제조가 결국 수지 타산이 맞고 경제성을 가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사 비용은 낮추고 위성체 양산 능력은 키워야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한화는 우리가 다 아는 누리호 사업을 통해서 발사체 엔진 기술을 미친 듯이 고도화하고 있고 카이는 위성 제조 플랫폼에 독보적인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둘이 합치면 완벽하네요. 맞습니다. 이 두 역량의 결합은 한국에 드디어 발사부터 제조, 궤도 운영까지 수직 계열화를 싹 다 완성하는 한국형 스페이스X 모델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진짜 한국형 스페이스X네요. 더불어 하나 시스템이 구축 중인 제주 우주센터도 언급해야 합니다. 거기는 연간 100기 이상의 위성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되거든요. 연간 100기요? 네, 다가오는 궤도 경제 시대에 한국의 강력한 하드웨어 플랫폼 공급 기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죠. 와, 우리가 이 거대한 레이스에서 결코 뒤처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고 가슴 벅차네요.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 환경이 제공하는 아주 완벽하고 핑크빛인 미래에 대해서 아주 깊게 신나게 파고들었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제가 이 보고서 후반부에 있는 기술적 난제 파트를 읽다 보니까요,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이고 독창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겼습니다. 오, 이번엔 또 어떤 질문이시죠? 잠깐 브레이크 좀 세게 걸게요. 네, 걸어보시죠. 아까 분명히 궤도는 완벽한 진공 상태라고 엄청 강조하셨잖아요. 네, 무한대 초고진공이죠. 진공이라는 건 공기 분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텅 비어있죠. 그런데 공장의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막 돌아가고 쇳물 녹이려고 용광로가 펄펄 끓어오르면 캡슐 안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할 텐데요? 네, 고열이 나죠. 지상 공장에서는 기계가 과열되면 대형 환풍기 팬을 왱왱 돌리거나 찬 공기나 냉각수를 유입시켜서 기계를 확 식히잖아요. 그렇죠. 에어컨도 틀고요. 근데 진공 상태에서는 찬바람을 불어넣어줄 공기 분자가 없으니까 열을 뺏어갈 매질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대체 이 뜨거운 공장 기계들 어떻게 과열돼서 녹아내리지 않게 열을 밖으로 뺍니까? 와, 그 질문은 진짜 이 전체 우주 제조 시스템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꿰뚫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와, 진짜요?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식히나 했거든요. 네, 자료에서도 그 방열 부분을 우주 제조의 가장 극악한 엔지니어링 난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역시 제 직감이 맞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우주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찬바람을 이용한 대류 냉각이나 물체를 통해 열을 빼낸 전도 냉각이 사실상 아예 불가능합니다. 바람을 못 불어넣으니까요. 이걸 비유하자면요, 완벽히 밀폐된 진공보온병 안에다가 수천 도짜리 용광로를 켜둔 거랑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진공 보온병 속에 용광로요.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기계 다 녹아내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궤도에서는 오직 열을 전자기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천천히 뿜어내는 복사, 영어로 레디에이션 방식에만 100% 의존해서 열을 식혀야 합니다. 난로에서 열기 나오는 그런 복사열 말씀이시죠? 그것만으로 그 막대한 공장열을 다 배출할 수가 있어요? 효율이 아주 극악으로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죠? 기계가 녹아내리지 않게 하려면 우주선 외부 표면에다가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방열 시스템, 즉 거대한 라디에이터를 주렁주렁 달아야 합니다. 아까 분명히 궤도상 조립 얘기할 때는 뼈대 얇게 해서 가볍게 만든다면서요? 네,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가벼워야 할 우주선이 방열판 무게 때문에 다시 뚱뚱해지고 무거워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야, 산 넘어 산이네요. 게다가 이런 대규모 공장 시설을 가동하고 그 거대한 방열판 펌프를 돌리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기존 위성에 달린 얇은 태양광 패널 전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공장이니까 전기를 엄청 먹겠죠? 그래서 결국 초소형 우주용 원자력 발전 시스템 SMR까지 궤도에 올려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진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궤도의 원자력 발전소까지요? 지구의 그 빌어먹을 중력을 벗어난 대가로 치러야 하는 연력학적인 죗값이 진짜 엄청나게 혹독하네요. 맞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는 셈이죠. 그리고 난제가 열 관리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아까 바르다 스페이스 약물 회수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지구 자기장과 대기권의 안전한 보호막을 벗어나면서 겪는 우주의 폭력적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주의 폭력성이요? 네, 공장 기계의 수명을 극단적으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이 쏟아집니다. 아, 방사선? 여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공장 설비에 쓰인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 소재나 절연체들이 마치 오래된 과자처럼 바스라지게 손상되어 버립니다. 기계가 사가버리는 거군요. 네, 거기다 궤도상의 수명이 다해서 버려진 공장 설비나 고장난 위성 파편들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다가 충돌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 있거든요. 와, 영화 그래비티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궤도를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캐슬러 신드롬. 이것도 공장을 위협하는 엄청난 물리적 위협 그 자체입니다. 와, 기계는 열받아서 녹으려 그러고 밖에서는 방사선이 때리고 쓰레기가 날아오고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제가 볼 때 이런 공학적이고 엔지니어링적인 난제보다 훨씬 더 풀기 어렵고 복잡한 아주 시한폭탄 같은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떤 폭탄이죠? 바로 우주의 법치주의 문제입니다. 아, 법적 분쟁이요. 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법적 질문을 하나 던질 수밖에 없어요. 네. 달이나 소행성에서 채굴한 희귀 광물, 그리고 궤도 한복판에 건설된 그 거대한 첨단 제조 공장, 도대체 이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입니까?
어느 나라 땅인가요? 그 질문이야말로 향후 우주 경제의 수백 년 판도를 결정질 가장 첨예한 뇌관입니다. 인간의 법이라는 잣대로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을 어떻게 썰고 재단할 것인가의 문제죠. 지금 뭐 정해진 규칙 같은 게 있긴 한가요? 현재 전 세계 우주법의 가장 핵심 근간이 되는 1967년 외기권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외기권 조약. 거기 조항을 보면요. 우주는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이며 지구상에 있는 어느 국가나 개인도 우주 영토를 절대 소유할 수 없다고 아주 못을 꽝꽝 박아놨습니다. 우주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뭐 평화롭고 좋네요. 네, 60년대에는 그랬죠. 그런데 미국이 최근 주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협정의 논리를 보면 분위기가 사뭇,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미국이 말 바꾸기를 하나요? 미국 주장은 이겁니다. 달이나 소행성의 땅 자체, 그 영토를 부동산처럼 소유할 수는 없는 건 맞다. 네, 조약대로 영토 소유는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장비를 동원해서 파는 흙이나 추출해낸 자원의 소유권, 그리고 그걸 상업적으로 내다 파는 권리는 인정한다. 이런 식의 아주 교묘한 국내법적 해석을 국제사회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말장난 아닙니까? 달은 네 땅이 아니지만 네가 달에 가서 삽으로 파는 흙 뭉치와 광물 덩어리는 네 개인 재산이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967년 조약과 최근의 협정 사이의 모순이 지금 엄청납니다. 진짜 심각한데요. 네, 이 모순된 해석은 훗날 달 분화구 밑바닥에 물을 얼음 형태로 채굴하는 공장을 세우거나 귀금속이 가득한 소행성을 포획해서 끌고 올 때 국가 간의 엄청난 소유권 분쟁, 최악의 경우 무력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강력한 불씨입니다. 달에서 총 쏘게 생겼네요. 게다가 이 법적 공백은 달 갈 것도 없이 당장 저궤도상에서도 심각합니다. 궤도에서도요? 인공위성이나 우주 궤도 공장을 띄우기 가장 경제적이고 지구랑 통신하기 딱 좋은 고도, 즉 최적 궤도 슬롯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명당 자리가 있는 거죠. 아, 주차장 명당 자리처럼요. 마치 알박기 하듯이 위성 10,000개씩 쏴서 먼저 꽉 독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 국가나 돈 없는 순수 과학 탐사용 위성은 아예 끌 자리조차 잃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주라는 그 광활하고 무한해 보이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주 전형적이고 지독한 공유지의 비극이죠. 이걸 어떻게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고 조율할 것인지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는 암담한 상태입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가는데 법은 기어다니고 있네요. 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하고 무거운 보고서 더미에서 길어 올린 정보들 말입니다. 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중력을 속이는 우주제조 공정의 분자적 마법, 빛의 손실을 없앤 광섬유, 부작용 없는 암치료제의 혁신,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살벌한 국가 간의 지정합과 우주에서 기계 10배기의 한계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신나게 떠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나사의 천재 연구원들이나 돈 쓸데없는 실리콘밸리 억망장자들만의 신기한 취미생활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죠. 이것은 당장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이 혹은 당신의 가족이 맞게 될 부작용 없고 집에서 맞는 더 저렴한 표적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태평양 건너 글로벌 서버의 데이터를 지연 시간 단 1밀리초도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해줄 압도적인 인터넷 통신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에 바로 꽂히는 기술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가의 생존을 책임질 완전히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전문가들이 툭하면 말하는 궤도 경제, 즉 오비탈 이코노미 시대의 개막이라는 건요. 단순히 옛날보다 로켓 발사 횟수가 좀 늘어났다, 이런 시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우리 인류의 경제활동 영토, 그러니까 진짜 자본이 창출되고 부가 쌓이는 가치 사슬의 무대가 좁디 좁은 지표면에서 수만 킬로미터 상공의 진공 상태로 단숨에 수직으로 확장되는 역사적이고 문명사적인 대전환점입니다. 3차원으로 경제 영토가 커지는 거군요. 네, 인류의 산업 지도가 하늘 위로 팽창하는 그 가장 역동적이고 짜릿한 순간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바로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마무리네요.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하지만 이 깊고 긴 탐구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요.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야기의 맥락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제 머릿속을 탁 스치고 지나간 흥미롭지만 약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철학적인 상상을 당신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서늘한 상상이요? 네. 오늘 우리는 중력의 방해 없이 완벽한 초고순도 반도체 신소재를 뽑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무결점 인공장기를 척척 만들어내는 우주의 핑크빛 미래를 보았잖아요. 네, 아주 완벽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한 몇십 년 후에 시장에 진열된 상품들의 Made in Space, 즉 우주 제조라는 라벨이 딱 붙은 제품들이 완벽한 품질과 결함없는 성능을 상징하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최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산 프리미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에 남겨진 Made in Us, 즉 지구 제조라는 꼬리표가 붙은 물건들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요? 어쩌면 그것은 그 무거운 중력에 짓눌리고 오염된 대기에 더러운 불순물에 찌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쩔 수 없이 쓰는 값싼 싸구려 제품을 의미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궤도 빈부격차.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수십억 년 동안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향인 이 지구가 훗날 거대한 우주 경제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값싼 하청 공장지대이자 버려진 낡은 영토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 전체가 하청 공장이 된다. 무한한 우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인류의 이 눈부신 기술적 도약이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빈부격차와 불평등마저 저 우주적인 규모로 무한히 확장시키게 되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은 꼭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 발전의 아주 어두운 그림자네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첨단 기술의 혜택이 70억 인류 모두에게 평등하게 눈처럼 내려앉을까요? 아니면 궤도라는 닿을 수 없는 새로운 절대 계급이 탄생하게 될까요?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겠죠. 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잠든 두뇌를 깨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줄 깊고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